반갑습니다. 목 상태가 좀 안 좋은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파악을 좋아하고 본분 우리 해주 스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해주 스님께서 인도 다람살라에 달라이 라마 스님의 90수를 맞이해서 생신이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계시고 며칠 뒤에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지금 다 같이 달라이 라마 스님의 생신을 같이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은 평등이라고 하는 이제 가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평등해지고 싶은데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죠. 근데 우리가 그게 자기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은 미국 사람들이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고 또 노란 머리에 파란 눈을 하고 있고 우리하고 조금 다르죠. 그 기본이 크기 때문에 뭔가 동양 사람들이 가면은 위축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우리보다 뭔가 좀 우울한 느낌, 또 서양 문화가 우리보다 더 발달되어 있으니까 뭔가 조금 우리가 좀 쪼그라드는 느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동남아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면은 키 재봤자 별로 차이 안 나는데도 자기가 큰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 그 동남아 사람들 무시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 집에 사위가 미국 사람이 사위 됐다라고 그런가라는 거, 동남아에서 온 사람이 사위다라는 거, 좀 눈빛이 조금 변하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이제 또 똑같은 서양 사람이라도 하얀 백인 미녀가 이렇게 나타나고 너무 좋다 이라고 이제 흑인을 보면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듯한, 제가 아는 어느 보살님 아들이 파리에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파리에 이제 장가를 아직 안 갔기 때문에 파리에 있는 그 아름다운 흑인 여자를 잘 한번 교제를 해봐라 하니까 절대 안 된다. 왜 절대 안 되냐 하니까 흑인은 안 되죠. 그러면 흑인이 안 되면 혹시 흑인 중에 여러분 나오미 킴베리라는 사람 아닙니까? 세계적인 모델이거든요.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까지 돈도 많죠. 그럼 그 여성을 데려오면 되니까 그거는 괜찮죠. 그러니까 돈에 따라서, 경제력에 따라서 가치 기준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뭔가 좀 평등해야지 이렇게 하는 데도 평등이 안 됩니다. 차별이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부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외아들 보듯이 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내 아들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을 외아들 보듯이 그렇게 바라보신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 평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절대 평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옛날부터 다 다양한 가치를 재단하면서 계급 매기는, 이게 이제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풍습이고, 지금도 좀 평등해졌다라고 하는 지금도 우리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 보는 기준, 동양 사람 보는 기준 다 나누어지죠. 그래서 이제 근래 철학자 중에 이제 프랑스 철학자인데,
질들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철학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세계를 분석하고 인간을 분석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세계를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요. 인간은 원래 불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평등 속에서도 다 차이가 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차별주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철학자들도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이 부분들이 차이가 다 있다. 이제 요즘 가난한 청년이 그런 말 합니다. 우리가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돈 다 빼들어 가지고 우리 집에 나눠주면 좋겠다. 그럼 뭐 다 국민들이 똑같이 나눠주면 평등할까? 그러면은 이제 나눠줄 때는 평등하겠죠. 근데 그거 한번 먹고 말 겁니까? 뭔가 큰 게 있고 기업이 있어야 그 기업에서 뭔가 생산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일해가지고 월급을 받고 이래야 또 소비자도 이제 생기고 이렇게 해서 사회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고 꼭대기에 있는 그 회장이나 사장들은 그거를 굴리기 위해서 그만큼 머리에 이 돈을 많이 쓰고 맨날 회의하고 노심초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 사람들 중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을 운영하면은 그 기업 덩어리만큼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가 조그마한 가정 하나 가는데도 그 가정 꾸리는 만큼 이 머리를 쓰거든요. 고통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제 고통받고 또 그냥 그 회장 노릇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대를 이어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그 회사 물려주기 위해서 온갖 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 보통 사람들이 견디낼 수 없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야 그 기업을 그걸 하죠. 그런데 보통 집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견디면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자라는 과정도 그 기업 물려가기 위해서 고통받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익 창출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도 부유하게 살지만은 그 혜택은 또 국민들한테 다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그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순이익이라는 게 순환의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하면 뭐 제발 돈 빼들어가지고 다 같이 평등히 가자. 그럼 이제 기업이 없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 아닙니까? 북한은 기업이 크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도 김정은 씨가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국민들한테 아직까지도 흰밥에다가 고깃국 먹이면서 옵니다. 우리는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안 먹거든요. 몇 살이 남아졌어요. 왜?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차별 없는 세상 만들자 하면서 만들어낸 게 북한인데, 북한은 당시적으로도 좀 잘 삽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하는 거는 꿈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런, 혹시 누가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런 거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디스토피아다. 디스토피아는 뭐냐면 유토피아 반대말이거든요. 근데 유토피아라는 거는 너무 행복한 세상이 되는데, 그 원래 뜻은 뭐냐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 이런 뜻입니다. 그게 유토피아입니다. 그러니까 또 디스토피아라는 거는 유토피아 반대말이거든요.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인데, 근데 그걸 최악의 세상입니다. 이거 말 뜻을 이렇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 세상에서 가장 자기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사람을 억압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 옛날에는 100년 전에는 조선이었습니다. 전 국민의 40%가 노비였던 나라가 한국입니다. 못 믿겠죠? 국민 40%가 노비였다는 게, 그 노비는 어떤 사고 팔고가 가능해도 주인이 노비를 죽여도 죄가 안 됐습니다. 그런 세상이 우리가 겪지는 않았지만 우리 조선 역사에 원인했습니다. 그 지금 다 이제 해소가 됐죠.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누구나 자기 노력만큼 노력을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 김씨씨, 니 집, 너거 조상 양반이가 이래 묻는 집 없거든요. 어디 김가고 어디 김갑니까? 요새 성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성 없는 사람 많았습니다. 노비들은 성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 다 성가지고 피어다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람한테 계급을 매기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 인도입니다. 인도는 계급이 몇 가지잖아요. 제일 위에 있는 계급이 사제 계급이에요. 신한테 제상 지내고, 그 다음 이제 우리식으로 하자면 불경역이나 아니면 성경이나 뭐 이런 거 배달을 연구하는 그런 집단 근처에 꼭대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정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장수들,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계급 평민들,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 회사 다니고 이런 사람들, 평민. 네 번째 그 하층민들, 그 하층민들 어떤 일을 합니까? 일반 사람들 하기 싫어하는 일을 그 사람들은 내줍니다. 그 도로공사 같은 거 하고, 집 짓는 데 동원하고, 이런 사람이 하층민입니다. 그런데 인도는 또 특이한 게, 그 하층민에도 못 끼는 계급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게 그 계급이에요. 근데 그 계급도 여러 계급이 있고 불가촉 천민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태어난 삶이 어떤 삶이냐. 일단은 어릴 때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천한 아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깊이 하는 직업을 갖습니다. 화장실에 변을 옮기는 일이나 아니면 시체를 치우는 일이나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정말 극악한 그런 일들, 극도로 고통을 받는 일들, 이런 걸 전부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달리터라고 부릅니다. 이 달리터는 정말로 사람이 손을 이렇게 만지면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불가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받는 불이익은 말도 못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물에 그 사람들이 물을 같이 못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걸어서 어느 마을까지 가야 되면 그 목이 말라도 그 중간에 있는 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먹는 물이 다 따로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가위에 이렇게 뺑 둘러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먹는 물이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 물 먹지 마시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앉았던 자리는 일반인들이 안 앉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걸었던 길도 일반 사람들이 부정한다고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촉생보다도 더 못한 그런 대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 1943년에 그 불가촉 천민의 집안에서 딸이 하나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 운명이 정해진 그런 딸이었습니다. 이 딸의 앞에 놓인 그 운명은 누구나 다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 딸 이름을 사비타라고 지었어요.
물론 그 딸이 태어날 때 부모는 사비타에게 그런 말을 했죠. 사비타야,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히 행복해라. 그런 축복을 부모들은 느끼겠죠. 그러나 그 운명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에요. 이해가 점점 격차를 갖습니다. 인도에는 조혼 풍속이 있습니다. 일찍 결혼시키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16살 되면 시집 보내듯이 인도도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 사비타에게 남편으로 정해진 남자가 이제 결혼식 날, 그전에는 한 번도 못 보죠. 결혼식 날 당일날 딱 봤습니다. 남자가 얼굴이 새까맣게 깡 마르고 못생긴 얼굴에 키가 작은 남자. 사비타는 그 남자를 따라서 시가에 가게 됐습니다. 시가에 가니까 기가 막힌 일이 사비타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냐? 2살 된 꼬마가 그 시가집 앞에 걱정되고 있는데, 그 같이 간 신랑이 그 애를 안으면서 우리 아들이다. 그러니까 남자가 한번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죽고 이제 이 사람이 재혼이에요.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비타가 그 애를 안고 이제 안으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기야, 내가 너가 엄마로서 너를 처자로 보호해줄게. 너를 최상으로 키워줄게. 그 어린 불가족 청년, 교육을 전혀 받지도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자비의 마음으로 그 애를 안으면서 그래, 너 이름이 뭐니? 그 애가 고빈드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름이 남편한테 다시 물어보니까 고빈드라고 부르는 애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비타가 고빈드한테 내가 너를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불가족 천민은 옛날에는 교육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 사람들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영국 사람들이 학교도 세우고 뭐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뒤로 갈수록 불가족 청민한테도 교육의 기회를 주자 이래가지고 이제 한데 그 학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 불가족 청민은 그게 애들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비타가 밖에 나가서 노동하고 고생해가지고 버리는 돈이 우리나라로 한 1,000원이 안 돼요. 근데 학비는 1,000원이 넘거든. 한 달을 일해도 그 이제 1,000원 정도밖에 못 버니까 학비는 그것도 더 비싸고 애를 어떻게 보내니까. 근데 사비타는 생각이 달랐어요. 내가 애를 최선으로 키우게 했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야 된다. 얘가 영원히 불가족 천민으로 살더라고. 그런 알면은 좋지 않나. 그랬어. 그런데 학교가 어디 있냐면요, 교실에 들어가면은 계급이 높은 아이들은 책상에 다 앉고 의자에 앉는데 야는 불가족 천민이기 때문에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땅바닥에 논서를 놓고 그랬어요. 그런 수모를 받으면서 그것도 몇 년 안 되잖아요. 그래도 뭐 조금 잘 사는 그 불가족 청민 애들이 와가지고 이 고빈도 얘는요 너무 못 살았지만 그리고 엄마가 강력하게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고. 그런데 이 사비타는, 그러니까 저 엄마는 얘를 학교 보내면서 일을 2배를 해요. 왜냐하면 조금 버린 거고 남편 봉양이야 저거. 이놈 남자들 놀거든요. 집에서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다 이래가지고 남편 미리 살아야 돼. 그러니까 돈벌이가 남편 미리 살아야 학교 보내야 되죠. 너무 어려운 삶. 일을 2배나 해야 돼요.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8시까지 일어나. 근데 얘가 학교를 한 3, 4년 다녔는데 어느 날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없어. 어머니 한번 만납시다.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 왜? 영국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선생님은 계급을 별로 생각 안 하는 선생님. 누구나 훌륭하면 교육받아야 되고 계급이 없는 사회에 살아야 된다. 이게 그 선생님 생각이에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들이 특별하게 그런 아들을 갖다가 이제 애호하고 더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사비한테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애가 특별한 재주가 하나 있잖아. 그건 뭐냐? 수학 시간인데 수학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더하기, 곱하기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한번 딱 내니까 모든 애들이 대답하는데 고린다가 앉아있더니 갑자기 딱 일어서면서 답이 뭡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냐. 그래서 몇 가지 테스트를 더 해봤어. 그러니까 묻는 대로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대답 바로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로 마치 계산하듯이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하기를 하지 않고 곱셈을 했는데 곱셈도 똑같이 잘하는 거예요. 야, 얘는 뭔가 수학에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구나. 그래서 엄마를 불러요. 고민의 어머니, 얘는 수학에 특별한 재주가 있는 애니까 어머니 반드시 얘를 갖다가 중학교 보내야 됩니다. 그래, 중학교 그러면은 그 도시에서 제일 비싼 학교를 보내자 하는데, 그럼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나도 조금 보태줄 테니까 애들 중학교 보내자. 그래서 어머니가 결정을 했습니다. 보냅시다. 근데 어머니 노동은 3배로 늘어났어요. 이제 새벽 3시에 일어나.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앞뒤까지 죽어지니 남자는 안 좋았습니다. 온갖 일을 다 겪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싹 다 합니다. 시공창 청소, 도로에 나가 남자들처럼 노동하는 거 등등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리면 아주 부잣집에 옷을 빨러가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집 사람들이 옷을 빠는데 인도의 이 계급 높은 사람들은 옷을 하얀 걸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걸 불가촉 천민이 그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럼 빨래 어떻게 빠느냐? 그 빨래들을 깍대기 같은 걸 집어가지고 큰 포대 속에 넣어가지고 물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빨래 빨아요. 근데 이제 강물 옆에서 빨다 보니까 그 하나가 떠내려가게 됐는데 그 떠내려가는 걸 잡으려고 이 사비타가 손을 뻗어가지고 그걸 집어요. 그거를 누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 집 사람들이 봤는 거예요. 그 빨래 맡긴 사람, 집 사람들. 근데 이건 큰 죄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좀 공개를 합니다. 똑같은 불가촉 천민인데 그 엄마한테 벌을 내립니다. 그 벌을 어떻게 내리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큰 장마당 같은데 한복판에 그녀를 끌어안추고 화장실에서 분뇨를 부어가지고 그녀를 끼얹습니다. 그런 형벌을 감내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내 아들을 위한 일이라면 난 이런
받아도 된다. 이런 수모 받아도 괜찮아. 그렇죠.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드디어 대학에 들어가는데 델리에 있는 가장 좋은 그 컴퓨터에 관련된 학과를 보입니다.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거기서 장학금을 받아. 근데 어머니는 걔한테 늘 생활비를 보내죠. 그래서 어느 날 아들한테 통지가 왔습니다. 졸업할 때쯤 돼서 어머니, 제가 미국에 있는 최고 좋은 그 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어머니 너무 기뻐져. 그럼 얘야, 미국 가는데 그 좋은 학교 가면 돈 필요하지 않나?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아들이 가기 전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손을 치면서 잡으면서 어머니, 제가 5년 뒤에 어머니를 미국으로 모실게요. 그래서 고민주가 미국 가가지고 진짜 미국에서도 놀랄만한 수학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졸업을 해가 어디에 들어갔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회사 구글에 들어갔습니다.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뭘 했냐면 알고리즘 만드는데 그 사람이 큰 기여를 합니다. 여러분 알고리즘이 뭔지 아십니까? 알고리즘은 예를 들면 불교 법문을 적고 싶어가지고 불교 법문에가 도일스님 치잖아요. 그러면은 도일스님이 나와 이야기해 주죠. 근데 도일스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법문한 스님들이 다른 스님들이 또 쭉 다 뜹니다. 뭐 지금 스님도 뜨고 누구 스님도 뜨고 쭉 다 뜹니다. 옆에 그거를 하나만 주제를 눌려도 다른 비슷한 주제들이 뜨는 걸 그걸 알고리즘이라 그러거든요. 그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이 아들이에요. 그 세월이 좀 지나서 어머니한테 초점 잡고 어머니, 아버지 미국으로 오십시오. 미국 가니까 캘리포니아에 미국에 앉히고 지금 월급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자기 손녀가 하버드 의대에 입학한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미국에 도착할 때 아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는 더 이상 어머니는 불가족 청년이 아닙니다. 위대한 수학자의 어머니십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82세입니다. 아주 생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일구어낸 평등이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쟁취한 자유입니다. 태어날 때는 그렇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삶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마음이라는 게 곧 내가 어떻게 구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 아닙니까? 그녀는 그러한 상황을 또 그러한 사실을 자기가 몸소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신세 한탄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의 인생을 개척하고 내 마인드를 좋은 쪽으로 자꾸 보내고 실천하는 그러한 거야말로 자기 미래를 바꿀 수 있고 나아가서 자기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어머니의 모습은 꼭 그 자녀들한테 반영이 됩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녀들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우리가 저기 와서 뭐 배웁니까? 마음 쓰는 거 배우잖아요. 최고의 진리를 여러분들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초하루 법문은 이것으로 벗어납시다.